그럼 어느 정도 예상? 저는 많아요 5%. 5% 얼마야? 5% 5천억이야. 여러분 그런 표현 짓지 마. 떡값이구만 5천억. 5천억 그게 작다고 생각하게요. 5천억이에요 5%도. 김태현의 정치쇼. Non, rien de rien. 0609님 탑 오브 탑탑탑 4개구나. 탑 오브 탑탑탑탑 우리 4명이니까 월화수목의 답답한 뉴스들을 뚫어주는 신삼변 시대 금요일만 기다려집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좀 많이 읽어주세요. 어? 읽어주세요. 여신 최단비 읽어주세요. 여신 최단비? 네네. 죄송합니다. 이 얼굴로 이런 말씀 드려서. 아니 뭐 송구합니다. 아니요 뭐 네. 신이 각자 담당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 뭐 미의 여신도 있고 뭐 술의 신도 있고 바카스 뭐 이런 뭐 주신이잖아요. 예? 미의 여신 앞으로 뒤태면 신이 많습니다. 어쨌든 여신 최단비, 소크라테스 양지열 이건 뭐야? 뭐야? 뭐 생각 뭐 이런 거야? 뭐 내가 제일 황당하네, 나는. 독배를 달라 뭐 이런 거예요? 독배를 소크라테스 출연료를 올려주지 않으면 독배를 달라 뭐 이런 거 아니야 소크라테스? 맞지? 소크라테스 그거 맞 아닌가? 오늘 뭐지? 좀 되게 똑똑해 보이시네요. 아 그래요? 아, 지금 자기도 자신이 없어. 지금 그게 그 사람이 자꾸 맞는지. 얘기하니까 자신이 없다니까. 불안해. 말하고 좀 불안해하잖아. 소크라테스 악처 있고 뭐 독배 맞죠? 아, 빨리 읽어요 그냥. 맞지. 기장추가 백성문. 아니 여신 최단비 소크라테스 양 나는 왜 기장추가야? 수염추가 그냥 낫지 않습니까? 아 기장추가 죽겠네 진짜. 기장추가. 예. 아 여기 기담 좋네. 내 마음 우리 유튜브에도 누가 기장추가라 그래 자꾸 들어와가지고. 기장추가. 이 좋은 거네요 기장추가. 내 마음속의 대통령 김태현. 야 이거 좋다. 어? 아, 김태현 변호사님 대통령 되시면 저는 정말 예. 너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예. 사적. 야, 이거 탄핵되겠다 이러다가, 그죠? 내 마음속의 대통령 김태현 파이팅 하셨고, 정현철님, 무슨 얘기를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궁금하네 하셨는데, 풀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정말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어요. 저 백성문 변호사하고 저는 저희 공통점이 야구 있죠, 야구. 야구 얘기를 계속 했고, 제가 하면서 양재열 변호사하고 최단비 한 얘기 잠깐 들었거든요. 한숨만 절로 왜요? 나오더라. 왜요? 지난주에 최단비 변호사가 양재열 변호사한테 도움을 준 게 있어요. 아, 뭔지 그쵸. 큰 말을 도움 못하겠어. 줬지, 큰 도움. 줬어. 어. 그거를 다시 내놔라. 이번 주에 나를 도와줄 수 없어 이러는데 내가 깝깝해서 내가 얘기할 아니, 수가 없다. 얘기하세요. 술 깨는 약. 아니 뭐 얘기하면 되지 뭐 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진짜 그래요? 정말 저한테 중요한 거였거든요. 가방에 고이 모셔놓은 건데. 네, 숙취 해소제를 줬어요. 양재 네. 변호사한테. 근데 오늘 그걸 회수하려다 지금 실패해가지고. 실패했습니다. 예. 아니 사람이 가져갔으면 돌려줄 줄 알아요. 끝나고 편의점 가자고요. 이한규님 여신 최단비가 아니라 전투의 여신. 5095님 버럭 여신. 나는 그냥 계속 기장추가네. 버럭하고 다른 게 안 나와. 버럭하고 여신은 좀 한번 그냥 넘어가요 빨리. 어쨌든 네. 소개는 다 끝났어요. 그래 합시다. 단문지 세 분의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글부글 최단비 변호사입니다. 단문 네 안녕하세요 몽골몽골 백성문입니다. 그렇지. 네 안녕하세요. 징글징글 양재르입니다. 네. 아, 근데 첫 번째 소식은 요거예요. 제3부나 이혼 소송인데 네. 나 갑자기 무슨 가정법원에서 짰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게 이번 그렇지. 주에 맞아. 예. 어마어마한 사람들 이혼 소송 하나는 결과 나온 거 그다음에 이 소장 재계약 이런 게 막 가정법원 반로 나와가지고 그렇죠. 좀 짰나 싶기도 할 정도로 큰 이혼 소송 얘기가 많았습니다. 일단 백변이 소개 좀 해주세요. 이혼 네. 소송 시작하는 거 이제. 네, 시작하는 나 거. 이거 진짜 궁금해.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분은 누구지 그러실 것 같아요. 아 변호사 좋겠다.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그룹 창업자 겸 최고 비전 제시 책임자.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그룹은 뭐지? 진짜로 실제로. 웃는 분 스마일 게이트.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포브스 한국 부호 순위 11월 기준에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에 이어서 4위입니다. 자, 한국 다- 4위. 자 뭐야 김범수, 이재용, 서정진 다 우리 아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분이 누구지 했는데 4위. 4위.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은둔형 경영자로 알려져 있고요. 모든 계열사가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기업 공개를 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해온 분입니다. 기업 공개 안 하는 게 진짜 부자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기업 공개를 안 해요. 남의 돈 필요 없어.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지 지금. 하면 아니야? 우리 같은 사람은 알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근데 뭐 물론 지금 어떤 이유로 이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인지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네. 회사도 뭐 개인적 사유니까 우리도 밝힐 수 없다라는 묻고 입장입니다. 있는 기타 혼인 관계를
기타 하기 혼인관계 어려운 파로, 파로. 이거겠죠. 파로겠죠. 계속하기 파로 사유겠죠. 어려운 사유. 근데 그럼 이 스마일 게이트라는 그룹이 뭐 하는 데냐? 2006년도에 이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 다 알아요. 크로스파이어라는 이 게임을 2006년에 출시했는데 이게 중국 시장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야 이런 게임은 우리가 많이 안 해봐가지고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 로스트 아크를 출시했는데 전 몰라요. 이게 뭐예요?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 뭐예요? MMORPG라고 그냥 불러요 네. 보통. 아, 저도 그 그게 얘기하려고 이거예요? 했는데 아이고 저희는 둘은 좀 게임을 좀 했잖아요. 저는 요즘에 끊었지만 저는 게임을 평생 그 여기는 그냥 그 게임은 그 제가 보기 갤럭시 이후 갤럭인가요? 나는 게임 갤럭 이후 해본 게 없어. 나는 게임이랑 도박 이런 거 금지산자야 금지산자. 금지산자. 진짜. 죄송한데 그거 이제 바뀐 거 알죠? 예, 바뀌었어요. 네. 어쨌든 피성년 의견이다. 딱 들어오잖아 금지산자가 어쨌든. 근데 하여튼 그래서 2020년에 이제 창사 이래 최초로 연매출이 무려 연매출이 1조를 돌파하는 등 이제 전 세계 굴지 게임사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투자은행 업계에서는 스마일 게이트의 기업 가치를 무려 10조 원 이상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조 원이 사는데 이제 비공개 비상장 회사면 이게 이제 오너의 어떤 지분율이 이런 게 그렇죠. 높은 거거든. 100%죠, 100%. 자 그런데 근데 봐요 단변 이게 이제 저요? 부부가 살다 보면 이혼할 수도 있고. 아, 그쵸. 그러니까 뭐 이혼 사유는 우리가 궁금하지 않아. 개인적 사유니까. 뭐 그건 뭐 알 필요도 없고. 뭐 사실은 궁금합니다만 뭐 알 방법이 없으니까. 사실은 궁금했는데 알 방법이 없잖아. 근데 이제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얘기하자면 재산 분할이잖아요. 그쵸. 재산 분할. 이거 왜 사실은 예를 들면 이부진 저 부사장. 네네. 부사장인가? 호텔 신라. 네, 맞아요. 여기도 우리나라 최고 재벌의 그쵸, 예. 큰딸. 거기 이혼했을 때보다 요 이혼이 더 재산 분할에도 관심이 많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 이 두 부부가 대학 시절에 만나서 2001년에 결혼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결혼한 연도가 왜 중요하냐? 게임 회사 이 스마일 게이트를 창업한 게 결혼하고 나서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재벌이랑 결혼을 해서 이혼을 할 때 재산 분할을 많이 못 받는 이유가 예전 이부진 회장 같은 그죠. 거. 그 재벌은 원래 돈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받은 게 많은 사람들이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잘 몰랐던 이 4위에 올라 있는 권혁빈 이 창업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성취를 해서 돈을 번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면 네. 예를 들어 이부진 사장이군요. 이부진 사장 같은 경우는 재산 분할 대상이 호텔 신라 월급 모은 거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 결혼해서 번 그쵸. 돈. 그렇지. 이건 회장부터 받은 뭐 증여받은 지분 이런 거 빼고. 근데 이 스마일 게이트는 결혼할 때 빵원. 빵원. 빵원까지. 이제 예를 들면 빵원은 좀 심플하게. 권 그냥. 회장님이 전화 오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럼 없어. 근데 결혼하고 나서 스마일 게이트 만들고 1년 후에 만들었어요. 결혼하고 1년 후에. 결혼하고. 예. 그래서 결혼한 시점이 이미 창업 전이었다. 어. 그리고 이 스마일 게이트 RPG, 스마일 게이트 엔터테인먼트 이런 계열사들을 거느린 지주회사가 이 스마일 게이트인데 이 스마일 게이트 홀딩스가 지분을 이 모든 회사를 100%를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아내분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했던 게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이 주식을 팔지 마라. 딱 놔둬. 딱 놔둬. 이거잖아. 내가 이거 갖고 올 거다. 이렇게 소송을 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왜 관심을 받느냐. 어.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고 나서 이룬 재산이 대다수기 때문에 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 그게 많은 거죠. 지분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엄청난 부자들이 이혼한다 해도 생각보다 재산 분할에서 공개된 경우를 보면 물론 엄청나게 큰 돈이지만 저거밖에 안 돼? 이게 많은데 대부분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혼인 관계에서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나 그런 것들도 혼인 기간이 길면 이제 일부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부분은 말 그대로 결혼 이후에 모든 게 형성이 다 됐고 그리고 모든 게 형성이 다 됐는데 결혼 기간 20년이 넘어. 그럼 우리 보통 뭐예요? 20년 넘고 애 둘 키우면 한 50% 올라오고 5대 5지. 가져가죠. 5대 50% 맞아. 쳐주거든. 애 둘 키워야 돼요? 하나 안 돼요? 저 하나인데 안 장기 돼요?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어 지금? 장기 계획 세우고 계세요? 늦지 20년 않습니다. 채우려고? 항상 사람이 계획은 세워야 됩니다. 오, 계획을 세워야 된다. 자, 이거 나 남편한테 말해줘야 되겠다. 담변이 계획이 있습니다. 이러고. 근데 그러면 이거 비교해 보자고. 예전에 아까 얘기했던 이부진 사장 같은 경우에 양 변호사 그때 얼마 나왔어요? 이부진 사장 같은 경우가 1조 2천억 원 가량을 요구를 했었어요. 이무재 이무재, 고문이. 이무재 고문이. 이무재고 이부진 사장에게. 근데 그때 당시에 분할됐던 건 사실 엄청난 돈인데
이제 1조를 요구하다 보니까 이게 작아지는데 141억 원을 받았죠. 140억 밖에 못 받았어. 이건 거. 이게 되게 이상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상한데 근데 이게 1조 2천억 원을 요구한 거에서 청구액이 0.9%를 인정받은 거거든요. 왜냐면 뭐 당연히 그렇지만 호텔신라는 애초에 삼성그룹 계열사로 그렇죠. 있었던 거니까 네. 결혼 이후에 크게 늘어났다고 볼 재산이 없었던 건데 또 한 가지 저는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사실 이제 그때 1조 2천억 원을 요구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됐던 게 재산분할 같은 경우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청구할 때 저 소송 비용이 10,000원이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저기 시가에 맞춰서 하잖아요. 네. 얼마나 그 소송 비용이 드는 걸까? 인지대? 네, 인지대.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임무재 고문이나 이부진 사장과 다른 이룬 이유가 다 결혼해서 그쵸. 저 네. 이룬 재산이라는 그쵸. 거잖아. 야 미국의 사례 보니까 아마존 아저씨 저 제프 여기 베이조스 세죠 여기. 여기가 40조 줬다며 25%? 25% 받았는데 40조야. 아, 나 정말 4분의 참. 여기도 그냥 똑같이 결혼해서 창업한 네. 거잖아 아마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저도 5대5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네. 이번 사안도 5대5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5대 5면은 그래도 아까처럼 0.9는 아니야. 그렇지. 0.9는 아니야. 네. 근데 이거 이게 어떨 것 왜냐면 같아요? 자 예상 좀 해봅시다. 5대 5면은 만약에 얼마야? 5조야? 5조죠. 근데 예전에 아까 그랬잖아요. 2001년도에 결혼해서 2002년에 창업했다. 근데 이 창업의 이유가 2001년에 3년 동안 꾸려온 사업이 망해서 실업자가 됐을 때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대요. 네? 그때 아내가 힘을 북돋아줘서 스마일 게이트를 차리고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아 이게 야, 이게 너무 세. 이정근 인터뷰야. 예, 예. 나의 오늘은 내 아내 덕이야 이거였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 저희가 이 부부의 또 이 안 좋은 그 상황을 너무 웃으면서 얘기하는 건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저는 최소 30% 이상은 재산 분할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10% 미만. 10% 왜? 왜요? 우리 법원이 공동형성 재산에 있어서 정신적인 지지를 그렇게까지 인정해준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법원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도 뭐 형법이 됐든 민법이 됐든 이 정신적 기여 저는 원래 인정해줬으면 좋겠지만 그동안 우리 법원이 인정한 사례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갈 리는 없다라고 봐요. 그럼 어느 정도 예상? 저는 많아요 5%. 5% 얼마야? 5% 5천억이야. 여러분 그런 표현 짓지 마. 떡값이구만 5천억. 5천억 그게 작다고 생각해보게요. 5천억이에요 5%도. 저는 이 저 원고인 아내 대리인인 변호사가들이 성공보수 어떻게 약정했는지 그게 궁금해. 궁금하잖아요. 재산 분할을 어떻게 약정했는지 다 이게 저 했을 건데 그렇구나. 저 담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본인의 사례 자꾸 대입시키지 말고 사건은 본인이 사건. 받고 싶은 만큼 얘기하지 말고. 사건은 이제 저는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저도 5대5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재산 분할과 관련되어서 아내들에게 인정을 많이 해주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재판부가 그리고 이제 다 결혼 생활을 여기 세 분은 해보고 계시고 네, 본인 아니에요? 본인은 아니에요. 본인 뭐 자꾸 그만두라는 것 같아. 이상한데 오늘? 아까부터 자기 건 빚을 대비하지 말고. 저도 하고 있고 이게 결혼이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꾸리면서 밖에 일을 하는 게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의 가족을 일구는 사람의 다른 배우자의 도움이 없으면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회사를 일구고 이 회사를 키우고 이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가족에 있는 그런 가정의 그 내조가 없다면은 이런 건 그렇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백성원 변호사님의 의견을 동의하고 싶지는 않은데 저도 한 30에서 40% 근데 정도. 이런 것 같아요. 그 가정부문에서 요즘에 이제 이전부터 그런 비율을 높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가 혼인 중에 유지했던 만큼의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그게 부양의 의무 부양의무도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재산 규모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는 이거는 사업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민간인이 일반인이 그냥 누릴 수 있는 재산이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뭐 삼성그룹의 회장이라고 해도 이 돈을 생활에 써가면서 있기 때문에 이 돈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기업이 운영되는데 필요한 정도의 규모의 자금인 거지 개인에게 이게 갈 수 있는 건 아마 저는 그게 공평하지 않다고 볼 것 그 같아요. 재산 분할의 특징이 청산적 성격과 부양적 성격인데 부양적 성을 강조할 것. 왜 이렇게 똑똑하지 오늘? 오늘 왜 이렇게 똑똑해요? 부양적 성격으로 놓고 머리가 확 봤을 돌아가. 때 사실 5천억도 이거는 개인에게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가정법원의 양재동 서울 가정법원의 담당 부장님이 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많으시죠. 이런 거 해본 부장님도 이런 돈을 본 그러니까 이 적이 정도 없어. 규모 해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재산 분할의 비율이란 게 법원이 직권이잖아요. 그쵸.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면 내가 왜 30%인지 막 수치로 판결문을 쓰는 건 아니잖아. 30? 그럼 30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20년 살고 애 둘이면 50%인 건 맞는데 이게 법원이 재산 분할 정할 때 퍼센트 내고 총액에 곱해서 내는 경우도 있고 마음속으로는 그쵸. 총액 예, 해놓고 맞아요. 역산해가지고 그렇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두 번째가 더 많죠 보통. 네. 많죠. 예. 야 이거 50%면 5조인데 야 이거 어떡하지? 뭐 요거 고민이 있을 거라고. 요즘은 최소한 5줄은 써야 되는데 이유를. 아 3변 시대 보니까 양지열이 많이 주지 말라던데 백성원 많이 주라 그러고 어떡하지 하고 고민하다가 그래서 한 20 정도로 중간에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총액을 어느 정도 내놓고 역산으로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근데 역대 제가 보기에 이 그 재산이 많은 이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의 이혼 사례 중에서는 가장 많이 받지 않을까. 좀 아 그럴 수밖에 네. 없죠. 왜냐면 우리나라 대부분 창업자들보다는 선대로 물려받은 이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렇게 처음 우리나라가 뭔가 새로 사업을 만들어서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게 사실은 이런 그렇지, 맞아요.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리딩 케이스가 될 수 있지 근데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몇 프로를 받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조정으로 끝나고 비밀 유지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 오. 그렇지 하다가 알고 싶은데 모를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부장님도 그럴 거야. 왜냐면 합의합시다. 조정이 좋죠. 판결문 부장님도. 쓰기 힘들거든 이거. 예. 근데 이게 여기서 네. 보면은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같은 경우에 40조 원을 지급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 또 우리나라에 갖고 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외국은 네. 이혼을 하면은 주는 돈이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3번 이혼하면 망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 저희 학교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3번 이혼하셨는데 네. 모든 돈을 다 전 와이프들한테 주신다는 소문이 있는 정도로. 진짜? 아니, 아, 그 정말. 캘리포니아는? 3번씩이나 이혼하면서 프리넛도 안 하셨어요 그분은? 네? 뭐야? 그 사전 조적도 안 하셨어요? 한국말로 하세요. 다음 분이 빨리 생기셔가지고 그거 하실 수 없는 상황에서 이혼하셨다는 소문이 있어요. 프리넛을 웃으면 안 뭐라고 해야 되는데 되지? 자꾸 이게. 우리 네, 그래서 이게 한국말로 하세요, 외국은 외국은 왜 이게 다르냐면 이제 농담이었고 왜 다르냐면 외국은 우리나라는 이혼을 하면 부양의 의무가 더 이상 없잖아요. 네. 이혼한 전부인에겐 부양의 의무가 없어요. 아이에게만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혼하고도 전부인에게 부양의 의무가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재산 분할이 이제까지보다는 많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혼 소송 이번 주에 제기된 거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 결과 나온 거 하나 있어요. 요것도 합시다. 단변. 네. 조현아 전 부사장. 네. 그러니까 조현아 전 부사장 이제 대한항공 부사장이죠. 2010년 10월에 성형외과 전문의와 결혼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동창 사이다. 그리고 쌍둥이 자녀가 있다라고 알려져 이것도 있는데 알려줬죠, 예. 남편이 결혼 8년 만이었던 2018년 4월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해서 이혼하게 해달라 이렇게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결혼 생활 동안에 조 전 부사장이 폭언과 폭행을 계속해서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2014년 12월에 땅콩 회항 사건이 있었죠. 근데 이때 이후에 폭행 빈도가 더욱 높아져서 더 이상은 결혼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리고 아이들인 쌍둥이를 조 전 부사장이 학대했다. 이렇게 이혼 사유를 제기를 했는데 네. 반면에 조 전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이유는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동학대도 근거가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었습니다. 이거 형사 사건도 같죠? 네, 맞습니다.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조 전 부사장이 아까 이제 아이를 아동학대했다 이렇게 하면서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했고 네. 2020년 4월에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300만 원 인정됐어요. 이유가 상해 혐의가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태블릿 PC 집어넣어가지고 발가락 맞았다고. 남편이? 그게 이제 특수상해였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위험 물건을 보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냥 단순 상해 부분만 인정이 됐던 것 아동학대는 무혐의. 아, 같아요. 그 아동학대 부분은 무혐의입니다. 무혐의고요. 자 그러면 요 이제 4년 7개월간의 소송 끝에 이혼 소송 1심 결과가 나왔는데 요거는 잠시 쉬었다가 사부에 말씀 좀 드릴게요. 자 뭐 저 쉬는 시간에 저희가 이혼 재산 분할 얘기했는데 앞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저 그 담변한테 야 그럼 이혼 3번 해서 저 재산을 다 날렸다는 학교 교수님이 누구시냐 그랬더니 미국 네, 미국의 교수. 네, 지금 학교나 한국 학교 아니고. 큰일 날 뻔했네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아닙니다. 네, 네. 미국에 있는 학 저희 학교의 교수님들은 다 굉장히 건실하게 예, 가정 생활을 유지하고 본인을 있습니다. 비롯해서. 네네. 미국 학교 얘기하시는 네네, 거야? 미국 학교예요. 본인은 데뷔만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알겠어요. 오케이. 예. 자, 근데 그러면 요거 백변 요거 네. 그 저 조현아 부사장 이혼 소송 4년 네. 7개월 야 오래 걸렸네. 그러니까 이게 오래 걸린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조연아 씨의 남편 박모 씨 측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할 것 같다 이런 취지였는데, 그러니까 재판 중에 아무래도 뭐 대한항공이라는 뭐 대기업의 그 부사장이니까 그런 영향력을 우려를 했는데 그 이유가 조 전 부사장 측 법적 대리인과 재판부의 이제 연고 관계, 이제 뭐 대학 동문이나 고등학교 동문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걸 의심을 했고, 그리고 이제 자꾸 합의 보라고 하니까 둘이 잘 합의 보라고 이제 자꾸 이거는 왜 자꾸 저쪽 편 들어서 이게 우리한테 좀 불리하게 합의를 보라고 하지 이러면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합의하면서 저거 조 전 부사장 형사고소 취하하고 뭐 애들 면접 교선 요런 부분들이 뭐 중요해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다 그러면서 오래 걸렸어요. 이 기피 신청하는 것 때문에. 다만 이제 기피 상고를 심리한 가사 일부에서 이건 불공정함을 의심할 만한 설명 자료나 사정은 없다고 해서 기각을 했는데, 기피 신청 거의 다 기각이지 뭐. 이것도 항고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거는 오래 그래도 걸렸죠. 그래도 이거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불공정합니다 했는데, 그래서 본 재판이 계속 미뤄졌고요. 2년이 지난 뒤에야 재판이 재개됐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린 자, 거예요.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것도 좀 의외인데요. 재산 분할로 13억 3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양육권자는 아까 이제 쌍둥이 아들 학대했다 이런 주장을 남편 측에서 했는데, 양육권자는 조 전 부사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동학대 부분은 일단 검찰당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양육비로 이제 매달 240만 원씩 지급하게 됐고요. 남편이 이달부터 매달 말일 자녀 한 명당 120만 원씩 그러니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겁니다. 사실 엄마 아빠가 다 경제력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그쵸. 아빠도 성형외과 의사고 엄마도 그렇죠. 저 재벌 부사장이고. 부사장이. 그럼 어쨌든 근데 엄마가 키우고 아빠가 양육권 주고 양육비 주고. 양육비 주고 요거 뭐 이제 120만 원, 한 명당 120만 원이면 거의 최고치로 최고치 나온 볼수 거지. 있어요. 둘 다 240만 원. 네. 예, 요거는 하고 재산분할 13억이라는 건데 의외라는 건 100% 왜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돈이 더 많으셔서 이게 재산분할 재산분할이? 그러니까 이게 일반 그 이혼 사건에서는 재산분할 되게 많은 거지만 예. 역시 여기서도 생각보다 재산분할 이렇게 많지 않은 게 좀 약간 신기해서요. 공동 형성 재산이라고 그렇죠. 그래도 요거보다 더 되지 않을까 그렇지. 그런 거고. 위자료는 양쪽 다 기각시켰다는 거죠. 네, 저는 일단 뭐 남편 쪽에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양쪽 다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법원에서? 혼인관계 유지에 대해서 둘 다 잘못이 있으니까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한 것 같습니다. 양변에서 고기를 갸웃거든데 왜 그래요? 아니 갸웃거리는 게 아니라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그 조 전 부사장 그 모습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이에게도 잘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 텐데 그렇지는 않게 인정이 된 거죠. 아이 양육권도 아이들을 조 전 부사장이 키우고 위자료 만약에 진짜 아동을 학대했다고 하면 네. 양육권 줄 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그리고 때문에 그 아동을 누가 키우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아동의 의견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동들이 내가 누구와 살고 싶다 이러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아무래도 네. 그것도 이제 혹시라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오해하실까봐 법정에서 차갑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그 심리조사관들이 따로 네, 있어서 맞아요. 상담하는 과정에서 아이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엄마랑 살 거야, 아빠랑 살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건 절대 아니고요. 네가 선택해라 이러지 않아요. 아이들이 그 아이들의 현 상태를 가장 잘 유지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바깥에서 찾는 거예요. 네. 양육권을 조현아 부사장한테 인정해줬다는 건 네. 아동학대는 없다라고 법원에 그렇죠. 갔다라는 의미고 양쪽 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요거는 법원에도 인정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다. 둘 마찬가지다. 다 잘못했어요. 네, 이런 거죠. 뭐 그렇게 정리하시고 질문 들어왔는데 이거 많이 물어보죠 사실은. 답변이 우리 민사 교수님이 해주니까 네네. 5836님. 귀책 사유가 아내한테 있어도 재산분할 비율과 상관없나요? 이게 이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이혼을 할 때 재산을 나누는 거잖아요.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서 내가 재산을 이 형성하는 데서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근데 우리가 아까 이제 자꾸 김태현 변호사님이 20년 애 둘이라서 제가 상처받았는데 애 하나도 나눌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해서 얼마나 서로 재산을 만드는 형성에 기여했냐가 재산 분할이고 귀책 사유는 위자료죠. 그래서 위자료. 그래서 전혀 별개다. 상대방이 예를 들면은 뭐 폭행을 가한다, 외도를 한다 이렇게 이혼의 귀책 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는 위자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됩니다. 잘잘못하고 재산분할은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법적으로는 그런데요. 실제 가정법원에서 판결하시는 거 보면 네. 우리나라는 이제 위자료로는 많이 안 주잖아요. 안 줘요. 많이 뭐 최대치가 기록적으로 1억. 나온 게 5천만 원 이런 정도잖아요. 근데 재산 분할을 놓고 봐서 엄격하게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는 이 아내가 그렇게까지 기여한 게 없어서 한 30%만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도 실제로는 5, 60% 주는 경우들 많아요. 있죠. 그러니까 이게- 법원에서는
공평, 그러니까 판사 마음이니까 가정법원은 법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의외로 많이 줍니다. 큰일 나시겠는데요? 아니, 가정법원은 판사 마음이라니. 아니, 왜냐면 이게 재판인가요? 아니 원님 재판 그거는 악본이. 민법하고 다르잖아요. 민사 가사는 저 재량권이 굉장히 크게 인정되고 그걸 법적으로도 용인하거든요. 왜 재산 분할 30%로 했는지 이유를 쓰지 않으니까. 그쵸, 아니 그쵸. 저는 사실은 예전에 이혼 사건 조정할 때 판사님이 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긴 없어. 저기 저 같은 경우는 재산 분할 저 산정할 때 양측 거짓말한 거 들키면 저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알아서 다 하세요. 그랬더니 다들 얼굴이 빨고 그래 안 돼? 어떡하지? 막 이런 상황이 있었다. 그러니까 요거 아까 조정부사장 같은 경우도 조정부사장 아니 전 남편 측에서는 재판부에서 왜 뭐 형사고소를 취하해라 뭐 이렇게 합의봐라 이런 걸 그쵸. 불리하다고 봤지만 실제 가정법원에서는 그걸 많이 하잖아요. 일반 민사나 형사에서는 그렇게 개입하면 안 되지만 가정법원은 법대로 안 하는 것이 가정법원이라서 일부러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법대로 안 한다보다 재량이 많다. 그렇죠. 그렇게. 네.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그렇죠 또. 네. 그게 알겠습니다. 법이다. 아, 그게 법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야, 이거 양변, 이거 훈육 교사? 얼차, 야, 이건 뭐야? 아 이거는 이제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학교에 그러니까 아까 고등학교 가면 본관이죠. 본관 앞에 중앙연관에 그 학교의 실장 부실장들 30여 명이 단체로 이른바 엎드려 퍼체를 하고 있었던 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1학년에 2학년까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사연을 봤더니 옛날에 많이 있었던 거다. 옛날에는 우리 학교 뭐 다닐 때는. 이게 뭐 그냥 그 일상이죠, 일상. 일상이지. 늘 학교 들어가다 보면 저 애들 출근 몇 시간에 명을 이렇게 깔고 시작했었으니까 항상 어렸을 때는. 깔고 시작해. 깔고 시작했죠. 교문 그러면. 앞에. 맞아. 네, 항상 깔고 시작했어요. 네, 깔고 저도 시작- 많이 했어요, 저거. 네, 깔고 근데 시작해. 그거 이제 지각했다가. 사연인즉슨 원래 이 학교에서는 급식봉사를 반장 부반장이 맡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거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담당 그 교사가 애들 모아놓고 이른바 이제 기합을 준 건데 학생들이 이걸 보고 놀라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학교 커뮤니티에 올린 겁니다. 그리고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청 국민신고에도 고발을 한 거죠. 예전 같으면은. 아니, 제가 몇 명이 한 명 항상 저 교문에 이제 시작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은 요즘은 이제 달라졌죠, 세상이. 세상이 달라졌으니 올렸어요. 이거를 신고를 했어 학생들이. 교육청 조사 결과는 뭐예요? 교육청 수사 정도는 이 학생에 대해서 이 뭐라고 했니? 갑자기 지난 결과가 8일부터 11일까지 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이 자체 조사를 진행했는데 담당 교사가 올해도 아니네요. 1분 정도 학생들한테 엎드려 뻗쳐 시킨 거예요. 그리고 10분 정도 훈계를 했다고 하는데 일단 시청과 경찰 측이 이제 수능 이후에 이 학교를 찾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것이 결론은 안 난 거네요. 아직. 조사 중입니다. 네. 자, 근데 이게 뭐야? 학교는 체벌 가한 교사를 아동학대혐의라 자치단체에 신고했다? 이게 좀 떼린 것도 있어요? 체벌도 있어요? 요걸 아니요, 체벌이라고 본 거구나. 네, 얼차려를. 얼차려를. 네. 근데 학교는 그 교사를 아동학대혐의로 자치단체에 신고했다? 아, 이 참.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이걸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네.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넘긴 거죠. 법적 기관으로. 네. 이게 18세 미만이니까 고1, 고2도 아동법조에서 아동이다? 그렇죠.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금지하고 있고 네. 이게 직접적인 폭행이 아니지만 네. 뭐 신체적 학대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부 학생이 이미 국민신문고에 고발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처리하기에는 손을 떼는 부담스러울 거구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야 이거 원고에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야 이거 라떼인 동시에 학부모인 단문지 세 분은 어떻게 보세요? 야 요거 라떼로 생각하면은 우리 때는 맨날 있었던 일. 단문지로 학부모로 생각하면 내 아이가 이렇게 당한다면 또 요거니까. 이제서야 고백해도 됩니까? 네. 여학생으로서 네. 잘 잊기 쉽지 않은 일인데 저는 따귀를 맞아본 적이 있어요. 아 진짜? 네. 그뭐 심각하게 고백했대. 뭐 우리는 맨날 봤어, 맨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아 그렇게. 별거 아닌가요? 따귀는 그냥 항상 일상적으로 아침에 출근하면 맞는 건가? 양지영 한 대 맞고 시작하자. 굿모닝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그냥. 죄송합니다. 제 별거 아니었네요. 근데 별거 아닌 따귀를 한번 맞아본 적 있습니다. 네. 정말? 네네네. 근데 여학교에서는 충격될 수도 있겠네요. 충격이죠. 남학교는 뭐 항상 있는 일이니까. 아침에 저희는- 일단 등교하면 한번 맞고 시작하는. 아니 저녁에 몇명 자습하고 깔고 있다가 몇대 조금요. 맞고 뭐 이렇게 맨날 그랬죠. 백비호사로다 지각하다가 저 거기 아까 저 사진에 맨날 그 비슷하게 좀 구석대래. 백지각시. 네. 어? 많이 왜 그랬죠. 늦게 와요 학교? 몰라. 백지각시. 그때는 그렇게 잘 말았나 봐. 아우 나는 이런 애가 싫더라고. 백 변호사 지각과 관련된 난 사연 많아. 아우 나 지금 하나 풀어보시죠. 풀어볼까 나중에. 네. 자, 빨리 갑시다. 저기 양변 이거 그럼 의견은 안 들었네. 따귀를 맞았는데. 따귀 맞고 끝난 건가 저는 의견 없이. 그러니까 타기를 맞았어. 지금도 맞아라? 아니면 지금은 안 된다. 아 제 생각에는 따귀는 좀 너무 심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강한 체벌, 그러니까 좀 과도한 체벌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예전에 판례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그러한 훈육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래서 어느 정도 훈육은 필요하다.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1분 정도 엎드려 뻗쳐를 시킨 다음에 바로 일어나게 했다.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실린 체벌이 나쁜 거거든요. 근데 그냥 엎드려 뻗쳐하고 잘못했지 일어나서 10분 훈육하고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이런 이슈에서 항상 담변과 의견이 대립되는 우리 양변. 아니, 저는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가 학교에게 판단 권한이 없다라는 게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학생 생활 지도법을 만들자라고 뭐 국회에도 여러 번 발의가 되고 그랬었는데 이게 학교가 이걸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학생들도 학교를 무시하고 학교는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면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문고 또 올라가 있네. 우리는 이거 자칫 우리가 만약에 문제 안 된다고 판단했을 때 나중에 국민권익위 같은 데서 이거 문제 됩니다. 이래버리면 학교 또 권위가 떨어지고 이래서 악순환이 되고 있거든요.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선생님들은 해결 방법이 없다 보니까 손 놓고 바라보고 있고 이거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게 문제지. 저는 이 사안에서 뭐 이게 선생님이 잘못했다. 이게 뭐 이 정도는 용인된다. 이렇게 다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엎드려 뻗쳐도 잘못했다고 봐요. 저는 그봐 저랑 다르다니까요. 완전 달라 이분은. 저는 이거까지 불허하면은 이제 교사들이 뭐로 아이들을 훈계를 하나요? 그냥 말로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가혹하게 때리거나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 오래 한 것도 아니고 1분 정도 엎드려 뻗쳐를 하게 한 것 가지고 만약에 이분들이 처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는다고 하면 좀 어떻게 아이들 가르치나요? 저는 이거 이해가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양지열 변호사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양 변호사 고등학교 때 말 잘 안 들었을 거야 아마. 내가 많이 맞았지. 맞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많이 맞은 것 때문에 이런 거예요. 저는 땅이 맞아본 적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말 못하겠어요. 학교 안 때 맞았구나. 굉장히 나는 대충 그림이 안 그려져? 다 그림이 그려져. 저 순고 시절에 양지열 학생의 그죠? 저는 눈에 안 띄는 사람이었어요. 에이. 우산만 왜요? 지어주면 우산만 지어주면 해결이 된다는 사람이 뭐 저 진짜 눈에 띄어? 안 띄는 그냥 조용한 학생이었어요. 왜 표정이 왜 그래요, 보시면 진짜? 양 변호사 다닐 때 공부도 잘해. 또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그 지역 유지해. 내신 그래. 4등급이었어요. 근데 또 이렇게 또 말대답 잘해. 또 운동도 잘해. 운동도 잘해. 뭐 우산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해. 뭐 반항적이야. 20명이 덤벼도 괜찮아. 뭐 이런 그림 거야. 막 보고 막. 아유, 그래도 이제 마지막에 살롱드지 이런 거 하고. 굉장히 힘든 학생이었을 거예요. 눈에도 누군지 기억도 못할 거예요, 담임 쌤이.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아니 저는 아까 얘기를 했지만 대화로 지금은 지어라 대화가 그러면 안 문제가 돼, 아니라 지금은 징계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선생님이 행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교장이 행사해야 되는지 대표적인 사례로 그거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뭐 주로 미국 같은 경우 그렇게 하죠. 교장 교감에게 그런 것들을 딱 맡기 위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에게 그 책임을 충분히 묻도록 하고 있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체가 안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의견은 항상 뭐 4698님 이게 과연 과도한 처벌이에요? 진심 그렇게 생각하면 아이들 방임해야 되겠어요. 니 멋대로 살아라라고 하셨고 이승재님은 반대 의견 감정이 개입된 처벌은 안 돼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이런 문제는 항상 이런 다양한 다른 의견들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 요거 보죠. 이것도 연결이 되는 짧게 해야 두발 되겠다. 제한. 두발 짧게 제한하는 인권위 권고를 고등학생 이분밖에 교부 없네. 거부했다? 자 이건 누가 해주실까? 백선 변호사님 네. 해주시죠. 제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우리 저 머리 길렀다가 문제되는 경우도 꽤 있었죠. 근데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괜찮았었는데. 예,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예전에는 뭐 귀밑 여자분들은 뭐 귀 밑으로 뭐가 머리가 내려오면 안 되고 뭐 막 뭐 다 있었잖아요. 나 심지어 우리 중학교는 스포츠 머리 하고 다녔어. 남자 중학교. 근데 이제 정부가 82년 1월 4일에 중고등학생 두발 교육 자율화 정책을 발표를 해서 자율화 사회를 허용이 되어 왔었는데 그런데 대전의 한 고등학교 교칙에 앞머리는 눈썹에 닿지 않게, 옆머리는 귀에 닿지 않게, 뒷머리는 옷깃에 닿지 않게. 이게 2012년에 이 학교 자체에서 두발 규정을 정한 거예요. 이 두발 규정을 정할 때 2012년 당시에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생 설문도 했고 학생과 교사가 참여하는 전체 토론회로 진행해서 이렇게 나름 두발 규제하는 학교 교칙을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논란이 된 겁니다. 아 근데 이거를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야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야 교칙을 바꿔라라고 했는데 학교에서 거부했다. 네. 했어요. 아니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 그 당시 학교 구성원 의견 다 반영해서 적법화 절차로 제정한 거고 대전 지역 대다수 중고등학교가 두발 관련 학칙을 두고 있어서 함께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두발 규정을 유지하겠다.
이러면서 우리는 네.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낸 겁니다. 내가 이 살롱드지 하기 전에 이거 이 사건에 관한 양재엠에서 의견을 듣고 싶어 갑자기. 이 학교가 저는 어떻게 이 해야 되는 거야? 학교가 일반적인 고등학교냐 아니면 그러니까 이 학교 우리 특성화고라 아니면 학교의 자율성이 얼마나 주어진 학교이냐에 따라 다르게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면 임의로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정할 수 없는 거고 우리는 보통 공교육이 학교마다 자율성이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권익위 권고를 따르는 게 맞는 거죠. 한 이게. 5초만 얘기 될까요? 네. 저는 여기 충격적인 남녀 학생 모두 뒤에 머리는 옷깃을 닿지 않게요. 이건 남자 선생님이 만든 규칙입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짧으면 시간이 더 걸려요. 머리가 길어야 그냥 빨리 묶고 갈 수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정말 모르는 그러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규칙은 아이들의 뭐 그런 개인 뭐 인격권 이런 걸 떠나서 아침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 오히려 그렇겠구나. 여기서 머리 하나 질끈 네. 오 좋은데? 현실을 정말, 모르고 맞네. 정말. 그래서 이거 설문조사 했다는 것도 못 믿겠네요. 저는 솔직히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머리도 자주 자르러 가야 돼요. 미정도 자주 가야 돼. 짧은 머리는. 오히려 그러네. 예. 공부에 방해되는 돈 거네. 많이 들어요. 하나 질끈 붙고. 돈이 많이 든 공부에 방해되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코너 양 선생님 하시는 코너 살롱드지. Plusieurs choses à la fois. En fait, ce sont plusieurs interfaces qui rentrent en compétition pour vous capter du temps, alors même que vous êtes en train de faire autre chose. Et donc ça, c'est très fatigant. 농염하게 퍼지는 인문학의 향기. Salon de J, Yéol. 99, on nous disait toujours, quand il a été possible de faire des 항상 alertes. 그렇지만 오늘 그림은 화가도 그림도 당최 저로서는 알 수 없네요. 네, 별로 유명한 화가 아니에요. 아, 근데 그죠? 이제 그때 모나리자 당시에 제외하고 안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아드리안 브라워라고 해서 프랑드르 화가인데요. 17세기 초반이죠. 1600년대에 태어나서. 근데 이 화가가 농민 화가로 많이 알려졌었어요. 그러니까 이 화가가 제일 많이 그린 그림이 우리 이렇게 뭐 주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예전에 중세에 술집과 음식점과 그 숙박업소가 같이 있는 형태의 그런 데서 농민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다음에 술 먹고 싸우고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그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술에 취해 살아서 30대 초반에 죽었어요. 그래서 남긴 그림 더 많지가 않은데 그때 당시 화가들 사이에는 굉장히 좀 촉망받는 화가였던 게 천재성이 뛰어났던 그 사람의 표정, 그 몸짓 이런 걸 굉장히 잘 살려냈던 사람인데 여기 좀 표정이 다양하긴 하다. 그렇게 진짜. 근데 그렇게 술집을 많이 그려서 술집에 싸우는 걸 많이 그렸던 사람이 그린 학교 그림입니다. 저기 학교예요? 학교에 보면 완전 개판인데 저 학교도. 개판이죠. 그리고 왼쪽에 보면 학교 선생님이 지금 뭘 하다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애를 잡아서 엉덩이를 까고 쥐어 패고 있는 거예요. 저분이 선생님이에요. 네, 선생님인 거죠. 술 먹고 돈 안 내고 갔다 잡힌 건 줄 알았는데. 거의 그 분위기야. 네, 그리고 막 학생들은 보고 뭐 손가락질하고 깔깔거리고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근데 이름이 더 스쿨인 거예요. 사실 이런 비슷한 그림을 고야도 한 100년 뒤에도 이런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야, 그건 중세기의 학교, 유럽의 학교는 이렇게 엉망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전의 학교는 유럽에서 15세기까지 카톨릭이 지배하고 있었던 데는 사제, 그러니까 신부님들에 의해서 귀족 집안 자제들만 배우는 엄격한 분위기의 학교로 유지가 됐겠죠. 이런 분위기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16세기, 15세기, 16세기에 종교개혁도 있었고 그리고 15세기에 이 활자도 만들어지면서 교육이 굉장히 널리 서민들에게까지 퍼져나갔던 계기가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렇게 엉망진창의 모습도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시절엔 또 이런 정도 엉덩이 까고 때리는 것 정도는 또 용인이 됐었던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저는 요즘에 이제 우리 학교가 겪고 있는 게 이 그 좀 전에 이제 두발 규칙을 못 받아들였던 것처럼 아직도 우리 학교는 이제 과거의 어떤 군사부 일체와 같은 그런 느낌의 선생님들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도 막 섞여가면서 학교가 요즘 학교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좀 못 찾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보이는 이 플랑드르 시절의 학교가 있었기에 그 뒤에 사람들이 지식을 깨우쳤고 민주주의도 이끌어졌었고 오늘날 문명까지도 이뤄온 거잖아요. 학교는 지식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커왔던 공간이 굉장히 소중한 학교인데 그런 학교가 요즘에 그 갈피를 잃고 있어서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찾아 나갈 것이라고 저는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봅니다. 아 지금 가독이다. 예, 근데 멋있다. 재밌지 않아요 이 그림 너무? 그래 재밌네요. 예. 이게 학교인
게 너무 놀랍네요. 술집인 줄. 그래서 선생님도 선생님이란다. 이 아르데레안도 이 학교를 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중세 학교가 만약에 우리 딱 봐도 이 개판처럼 보여도 네. 이게 긍정적 측면이 많다는 거잖아요. 많다는 게 아니라 평민들한테도 교육의 가 넓어지고 그때부터 학교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그 학교의 역사가 오늘을 만든 거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학교가 참 어려워 보이지만 이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키운 것도 그 학교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변화갈 걸 찾아야죠. 오, 알겠습니다. 야, 멋있다. 잘해. 국가교육위원회 멋있어요. 위원장으로 유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위원장. 네. 한세병님, 행복해요. 살롱드지. 조민지님, 커피 내려놓고 앉아있어요. 살롱드지 하셨어요. 자, 오늘 신삼변 시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단문지 세 분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